62세 어머니가 혼자 사신 지 수년 만에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장면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마는데, 그날 밤 제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주식 차트에 춤추는 숫자들의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을 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한 빛의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제 방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막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려던 순간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는 익숙한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님.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할 틈도 없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이 밤중에요? 무슨 일 있으면 내일 전화할게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붉고 푸른 숫자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겁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임신했다, 진우야.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커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귓가에는 윙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어머니 박혜숙, 올해 62, 아버지 김민준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7년, 어머니는 은포의 낡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지? 임신.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수화기 너머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이란다. 의사 선생님이 3달 가까이 됐다더구나. 걱정 마라. 엄마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으니.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62, 곧 7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임신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보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문 앞 낡은 나무, 의자에 푹 파묻힌 듯 앉아 계시던 깡마른 모습. 등 뒤로는 텅 빈 거실이 보였고 식탁 위에는 식어 빠진 국 한 그릇과 장조림 몇 조각, 누렇게 변색된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엄마는 혼자 지내는 거 익숙해. 너는 내 일이나 신경 써.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시선은 낡은 창문 쪽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빛바랜 커튼을 스치며 쓸쓸한 소리를 내는 곳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모든 불을 껐지만 창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눈, 깡마른 어깨를 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위로 제가 상상해낸 헐렁한 꽃무늬 옷 아래로 불룩 솟아오른 배가 겹쳐 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임신한 거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내가 모르는 남자가 곁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기이한 거짓말일까? 하지만 왜 어머니가 아들인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시계를 보니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곧장 차를 몰아 은포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끔찍한 착각이든 제 눈으로 직접 어머니를 봐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을 벗어나 해안 도로를 따라 은포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안개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이 짭짤한 소금기를 실어왔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 양옆으로는 낡은 양철 지붕집들과 빛바랜 간판을 단 가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반짝이는 유리 빌딩은 사라지고 대신 이끼 낀
낡으니 3층짜리 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은포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신 바로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연탄 아궁이에 불을 피워 따끈한 죽을 끓여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먹인 뒤 저를 자전거 뒤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셨죠. 비가 쏟아지던 날이면 물이 찬 골목길에서 저를 업고 걸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비옷으로 덮여 있었지만 제 발은 뽀송뽀송했고 어머니의 등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는 노란 불빛 아래 앉아 바늘을 든 채 제가 장난치다 찢어먹은 교복을 꿰매주시느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밤을 새우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저는 막 졸업해서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들고 집에 왔다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사망진단서를 든 채 떨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어머니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서울로 올라와 한 금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가 돈 몇 푼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멀어질수록 저는 집에 돌아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석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반년에 한 번, 그러다 어떤 해에는 설날에 겨우 이틀 들러 아버지께 서둘러 향을 피우고 급하게 떡국 한 그릇 먹고 어머니께 용돈 봉투를 드리고는 다시 떠나기 바빴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꼬박꼬박 돈을 보내드리니 어머니가 부족한 것 없이 지내시면 된 거라고. 어머니는 제가 돈을 보낼 때마다 늘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내셨습니다. 잘 받았다.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너 쓸 거 남겨둬라. 앤퍼네.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웃들은 자주 찾아오는지, 저녁은 누구와 드시는지 자세히 여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만 어머니를 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등 뒤로는 늘 낡은 나무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식은 국 한 그릇, 나물 몇 가닥이 담긴 접시,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늘 지지직거리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죠. 차가 마을로 들어서는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여전히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마치 힘줄이 붉어진 손처럼 땅을 움켜쥐고 있었고 거친 나무 껍질 틈에서는 먼지 낀 검은 수액이 흘러나와 마치 마른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 느티나무가 마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말없이 지켜보며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모든 비밀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벽은 페인트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제가 밀고 들어가자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 앞 계단 나무 의자에 앉아 부채를 든 채 골목 저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헐렁한 꽃무늬 옷을 입고 계셨는데 옷자락이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진우야, 왔구나. 어머니의 눈에 반가운 빛이 스쳤지만 저는 그 속에서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일을 하다가 발각된 사람처럼 당황하는 기색을 포착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손을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그 동작에 꽃무늬 옷자락이 살짝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애써 가리려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아랫배가 기이하게 솟아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흔히 보이는 뱃살이 아니라 뭐라 설명하기 힘든 팽팽한 곡선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고 시선은 그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이리 좀 와보세요.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소 무거운 걸음걸이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골목에서 불어온 바람이
꽃무늬 옷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자 옷 아래로 둥글게 솟은 배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과 부엌, 그리고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는 것밖에 모르던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지금 임신부의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니? 닭 한 마리 푹 고아놨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임신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는 죄 지은 사람 같으면서도 동시에 완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겠니?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7년이나 됐잖아요. 어머니, 다른 분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배를 감싼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옷감 위로 하얗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너네가 뭘 그렇게 캐묻니? 일단 들어가자. 밖에 서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듣고 또 소문만 무성해져. 사람들이 듣고 소문이 난다는 그 말이 어릴 적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등 뒤에서 엿듣던 시선과 수군거리던 목소리에 대한 기억을 가시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안 몇몇 집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제가 돌아보자 누군가의 시선이 황급히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60이 넘은 어머니의 임신 소식은 이미 온 동네에 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제가 떠나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짙은 색의 낡은 나무창, 그 위에는 유리가 뿌옇게 변한 아버지의 흑백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상장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인 낡은 소파는 해져 있었고 찢어진 몇 군데는 어머니가 교묘하게 수건으로 덮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비릿하면서도 씁쓸한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한약 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쇠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역겨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코와 목으로 스며들어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움찔하시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보약 다리는 냄새란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허약하다고 기력 보충하라고 하셔서 저는 어머니의 다리 쪽을 보았습니다. 살짝 걷어 올린 바지 아래로 깡마른 발목에 마치 누가 새겨 쥔 것처럼 커다란 보라색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모호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왜 그러세요? 식탁에 부딪혔을 뿐이야. 어머니는 대답이 너무 빨라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분주하게 밥을 푸고 국을 뜨고 제게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그 손이 떨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늘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등 뒤 그 방은 늘 소름 끼칠 정도로 휑하고 차가웠습니다. 보면 볼수록 제 마음속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화가 나고 또 미웠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엄마 임신했다는 폭탄을 던진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날카로운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 아이예요? 그 사람은 책임지겠대요. 이 나이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만해라. 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탁하는 소리가 작은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셨고 관자놀이에는 푸른 핏줄이 섰습니다. 내가 늙었어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애 하나 더 낳겠다는데 그게 내 허락받을 일이냐. 나중에 네가 외롭지 않게 동생 하나 만들어주려는 거야. 네가 1년 내내 집에 몇 번이나 온다고. 네가 보내준 돈 아직 쓰지도 못했어. 내가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니? 엄마는 그냥 이 집의 아기 울음소리라도 듣고 싶었을 뿐이야. 아기라는 단어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제 앞에 앉은 예순돌의 어머니는 더 이상 박혜숙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낯설고 고집세고 제 눈에는 미친 짓으로 보이는 일을 고집하는 다른 여자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생각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설령 그 진실이 소름 끼치는 것일지라도 제 손으로 직접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자는 첫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낡은 방은 제가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적 칼로 긁어놓은 흠집이 남은 책상, 낡은 교과서로 가득 찬 책장, 빛바랜 가수 포스터, 창문 너머로는 골목 어귀의 느티나무가 보였고 나뭇가지 그림자가 긴 팔처럼 벽에 드리워져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발소리는 아주 희미했고 이내 어머니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집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약 냄새와 낡은 벽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가 섞여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임신한 거라면 왜 병원에는 제대로 가지 않는 걸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어머니의 다리에는 왜 멍이 들어있을까? 집안의 약냄새는 대체 뭘까? 그리고 왜 제가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머니의 눈빛은 그토록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까? 문득 몇 달 전 회사 동료 하나가 집에 아기를 돌보려고 아주 작은 카메라 몇 개를 샀다고 자랑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심지어 베이비시터도 말이야. 그냥 마음 편하려고 몇 개 달아놨지.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차갑게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만약 내가 집안에 카메라 몇 개를 설치해서 어머니의 생활을 지켜본다면 무언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의 진실이 단순히 임신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을 감싸고 있는 더 어둡고 불길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고 계실 때 저는 차를 몰아 시내로 나갔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한쪽 구석에서 저는 휴대폰과 연동되고 야간 촬영까지 가능한 소형 카메라 4대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집에 감시용으로 설치하시게요. 저는 설명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전기 일을 하는 친구 민혁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혁은 공구 가방을 들고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놀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집안을 훑어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카메라 하나는 거실 중앙 샹들리에 위에 교묘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렌즈는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는 소파를 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 침실 책장 뒤에 숨겨 침대 대부분을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 위에 놓인 라면, 상자 뒤에 숨겨 부엌과
식탁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 카메라는 현관 근처 신발장 위에 숨겨 집을 드나드는 사람을 모두 촬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휴대폰과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4개의 창, 어머니 집의 4곳이 나타났습니다. 그 화면들을 보자 저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익숙했던 집이 갑자기 텅 빈 무대처럼 변해 등장인물이 오르기를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일 끝나면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입맛을 다시며 아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가면 건강 잘 챙기고 엄마는 괜찮아. 여기 이웃에 선희 엄마랑 철수 아빠도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다들 도와줄 거야. 저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걱정 외에 곧 자신의 비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제품에서 어머니의 몸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천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모텔에 작은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어머니 집에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담배 냄새가 밴 그 좁은 방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켜고 감시 앱을 실행했습니다. 4개의 화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 삶이 카메라가 보내올 소리 없는 영상들에 꼼짝없이 묶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보게 될 장면들이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휴대폰 화면 속 4개의 프레임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머니는 6시가 조금 넘어 일어나셨습니다.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낡은 슬리퍼를 신은 채 마당에 낙엽을 쓸고 창틀 위 작은 화분에 물을 주셨습니다. 동작은 느렸고 마치 자기 자신과 부딪힐까 두려운 사람처럼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7시쯤 어머니는 플라스틱 주전자를 들고 골목 어귀로 죽을 사러 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죽을 그릇에 담아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뚜껑을 덮어두셨습니다. 아마 점심에 드시려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몇 번이고 닦은 뒤 늘 그렇듯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의 깡마른 등이 바닥에 길고 얇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점심은 직접 해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다진 고기 몇 점을 넣은 근대국이었고 어떤 날은 짭짤하게 조린 코다리 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은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식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빨리 드셨습니다. 마치 여유롭게 식사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밥 한 숟갈을 삼키고 나면 벌떡 일어나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듯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어머니는 의자를 들고 문 앞에 앉으셨습니다. 꽃무늬 옷 아래로 둥근 배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배를 감싸 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가끔 무언가 중얼거리셨지만 카메라는 그 소리를 명확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누군가 지나가면 어머니는 즉시 일어나 문 안쪽으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시선을 마주칠까 두려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자 모든 것이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불을 아주 일찍 끄셨지만 침실에서는 밤새 뒤척이셨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앉아 머리를 감싸 쥔 채 입술을 달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한 번은 자정 무렵 침실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래 칸에서 어머니는 빛바랜 낡은 파란색 천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손잡이는 3번이나 꿰맨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밤새워 만들어주신 것으로 제가 낡았다고 버리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메고 다녔던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곰인형, 바람 빠진 플라스틱 공, 작은 공책 몇 권 같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중에서 정성껏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제 초등학교 시절 장문 숙제들이었습니다. 카메라에는 어머니가 그 종이들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접힌 자국 하나하나를 펴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주 일찍 일어나 저를 위해 죽을 끓여주십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는 저를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십니다. 엄마 옷은 다 젖어도 저는 마른 채로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만 어머니는 닦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 뭉치를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고 작은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오래 안 오는구나. 엄마가 보고 싶다. 진우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걸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잡음을 걸러내자 그 소리는 더욱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모텔방에 앉아있던 저는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늙어서 주책 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하던 모든 분노와 생각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62에 임신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늙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의 낡은 책가방을 품에 안고 낡은 장문 숙제에 매달리며 아들의 발소리가 들리던 그 시절에 기대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불안감이 여전히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장면들 외에도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 밖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사라지는 한 남자의 그림자. 어머니의 다리에 생긴 멍은 점점 퍼져나갔고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때마다 늘 카메라의 등을 돌려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진짜 악몽이 아직 문 밖에서 어느 밤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좁고 허름한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 않은 채 오직 휴대폰 화면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국도를 지나는 화물차 소리가 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 4개의 창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부엌, 현관, 그리고 어머니의 침실. 어머니는 이미 불을 끄고 춥고 늙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침대에 옆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헐렁한 꽃무늬 옷이 깡마른 몸을 덮고 있었고 둥근 배가 옷다래로 선명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두 모자가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물었죠. 만약 정말 임신하신 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낳고 나면 그 뒷감당은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우는 듯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그저 이 집에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더해지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나도 늙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니. 그냥 이 뱃속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그랬다. 진우야. 어머니는 말하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당시 제 눈에는 그 행동이 답답할 정도로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홀로 누워 여전히 배를 감싸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텅 비었다는 어머니의 말이 마치 구조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은 지난 7년 동안 어머니의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이 혼자 떠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끝없는 회의와 보고서, 그리고 무수한 숫자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4개의 벽과 아버지의 영정사진,
그리고 낡은 상장 몇 장에 갇혀 계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끄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 쪽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현관등이 켜지며 시멘트 바닥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철문이 살짝 열리고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두드리면서도 소리를 죽이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몇 초 후 어머니가 거실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옷자락을 여미고 슬리퍼를 급하게 신더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등을 켜지 않고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올 만큼만 문을 연 뒤 이웃이 볼까 두려운 듯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처음에는 어두운 색 바지와 낡은 구두를 신은 하반신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처럼 거실 중앙으로 직행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한쪽 다리를 꼬고 다른 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피우지 마세요. 냄새 배면 이웃들이 맡고 또 말 나와요. 남자는 고개를 젖히고 담배를 테이블 모서리에 툭툭 쳤습니다. 허허, 기계 너머로도 선명하게 들리는 말은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직도 남들 말 신경 쓸 정신이 있나 보네. 이 동네 사람들, 60 넘은 노인네가 애 가졌다는 얘기 말고는 씹을 거리도 없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 앞에 서서 두 손을 맞잡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장 사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제가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오면 얘기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장 사장.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빌렸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셨으며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이름은 마치 애써 덮어둔 상처처럼 어머니의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장 사장은 비웃으며 소파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그놈은 지금 서울 삐까번쩍한 데서 잘 차려입고 일하느라 당신은 까맣게 잊었을걸. 당신이 빚 갚아달라고 하면 듣기나 하겠어? 지난번에 왔을 땐 바빠서 방해하기 싫다더니 이제 와서 또 그놈을 방패막이로 쓰시겠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깡마른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작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바늘처럼 밝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진우가 몰랐으면 해요. 걔는 정말 힘들게 일해요. 나는 두려워요. 뭘 두려워하는데? 그가 말을 끊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누구 때문에 사채까지 썼는지 알까봐? 내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생긴 빚더미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걸 알까봐? 아니면 당신이 늙어서 아들놈 붙잡아 두려고 임신한 척 쇼까지 버린다는 걸 알까봐. 저는 휴대폰을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쥐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위해 사채를 썼다고? 그 말은 깊은 우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고 잠들어 있던 수년간의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얘기는 그만하세요. 사장님이나 그 여자분이나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늘이 알겠죠. 돈이 필요하시다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하지만 제발 더는 집에 와서 저를 위협하지 마세요. 이웃들이 보고 우리 아들이 알게 되면 걔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 사장은 아직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테이블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가 흩날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카메라에 그의 얼굴 절반이 잡혔습니다. 넓은 이마, 작은 눈, 깊은 주름으로 처진 입꼬리. 걔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빚은 빚이지. 내 남편이 죽었으니 당신이 갚아야지. 지난 몇 년간 기다려줬더니 이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똑똑히 들어. 돈을 갚든가 아니면 이 낡아빠진 집이라도 팔면 돈 좀 나오겠지. 당신이랑 김민준 영정 사진이랑 어디 길바닥에 나앉은 알아서 하라고.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그의 옷소매를 붙잡아 안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 제발. 이 집은 우리 부부가 평생 일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에요. 저는 못 팔아요. 약속할게요. 꼭 마련할게요. 우리 아들이. 걔가 돈이 있어요. 다만 제가 아직 말을 못해서. 걔가 알면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돌아올 거예요. 전 걔가 고생하는 게 싫어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장 사장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게 민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비틀거리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고는 의자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발목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미 멍들어 있던 곳이 틀림없이 더 심해졌을 겁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욕을 내뱉었지만 모텔 방에는 제 목소리만 벽에 부딪혀 맴돌았습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가짜배로 언제까지 날 속일 셈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박혜숙 씨, 당신 60 넘어서 종합검진 한번 제대로 안 받았다며. 무슨 수로 임신을 해. 온 동네 사람들 욕이나 하라고. 그 불룩한 배 내밀고 돌아다니는 거. 결국 내 아들놈 놀라서 달려오게 만들려는 수작 아니야? 그깟 수법으로 나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가짜 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 누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한 척 연기를 했다고? 지난 며칠간 나는 정체 모를 남자를 의심하고 분노하며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연애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장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려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걔가 몇 년 동안 집에 오질 않는데 돈은 보내주지만 제가 그걸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늙어서 내 몸에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매일 밤 텅 빈 식탁에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놓고 밥을 먹는데 너무 춥고 외로웠어요. 밤마다 걔 낡은 책가방을 끌어안고 잤어요. 내가 걔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만약에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걔가 겁먹고 걱정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과 뒤섞인 비틀린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까지 그때 맞춰서 빚 독촉하러 오실 줄은 몰랐죠. 제가 배를 감싸 안으니까 사장님도 몇 번은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이기적인 거 알아요. 아들도 돌아오게 하고 싶었고 숨 돌릴 시간도 벌고 싶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진우야. 하지만 제발 걔한테는 조금이라도 평온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걔가 아버지가 그 빚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면, 제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걸 알면 걔가 어떻게 살겠어요. 화면 속에서 장 사장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돌아보며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나는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 좋은 사람 아니야. 한 달 더 주지. 한 달 뒤에도 못 갚으면 이 집 팔아버릴 거야. 내 아들놈한테는 숨기든 말든 알아서 해. 하지만 명심해.
그 가짜 배로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웃들이 바보가 아니야. 저들끼리 수군거리다 보면 결국 내 아들 귀에도 들어갈 테니까. 말을 마친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의자를 붙잡고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문까지 배웅하고 문을 닫은 뒤 철문의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배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손은 임신했다고 당당히 말하던 62 여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텅 빈 속을 감싸 안은 늙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아들을 곁에 두기 위해 이토록 유치한 연극까지 벌여야 했던 자신의 두려움, 서러움,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지만 그 장면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장 사장의 가짜배라는 말이 마치 저 자신을 향한 고발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가 자신을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가짜 임신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응시하며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올 때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모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들르는 손님 같은 아들이 아니라 박혜숙 여사의 유일한 아들로서 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숨겨왔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돈, 일, 성공과 저 마을 어귀에서 가짜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제 스스로 답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이 밝아오자 창밖 전깃줄에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저는 모텔방의 뿌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샌 사람처럼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은포로 차를 몰고 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그제도 지나온 길인데 오늘따라 길의 굽이 하나하나, 언덕 하나하나가 더 가깝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마을 표지판이 문득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쪽은 차트와 돈의 세계, 저쪽은 어머니의 세계, 빛과 외로움, 그리고 낮고 무거운 구름이 덮인 세계였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바람이 짭짤한 바다 내음을 싣고 양철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흙길의 절반 가까이를 그늘로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그 나무가 비밀을 간직하고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문득 저 나무 역시 장 사장이 떠난 뒤 홀로 문을 잠그고 가슴을 쓸어내리던 우리 어머니를 수없이 지켜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살짝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밀자 익숙한 삐걱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현관 계단에 앉아 찻잔을 들고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또 왔니? 바쁘다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어머니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최근 영상 통화에서 뵌 것보다 머리는 더 희끗했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둥글었던 배는 여전했지만 자세히 보니 임신한 배처럼 팽팽한 것이 아니라 5단에 무언가를 일부러 채워넣은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뵈러 왔어요. 제가 안 왔으면 어머니는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대로 굳었고 손에 든 찻잔이 떨리며 찬물이 손등으로 흘러넘쳤지만 피할 생각도 못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마른 나무잎처럼 버석거렸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니 엄마는 정말 임신했어.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발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틀렸더라도 자식은 함부로 대들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머니를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먼 곳을 보듯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무슨 소리라도 들었니? 이웃들, 그 사람들 말 많으니 믿지 마라. 이웃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집안에 아주 작은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며칠 동안 집안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해뒀어요. 어젯밤 장 사장이 오는 것도 봤고 그가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요. 집안은 갑자기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휙 돌아 저를 보셨습니다. 늙고 지친 눈에 순간적으로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누가 어머니를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게라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밀치는 것도 봤고 다리에 멍자국도 봤어요. 장 사장이 빚독촉하러 오는 것도 어머니가 그 배를 안고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거기까지 말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마치 제가 그것을 빼앗으려는 듯 배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진 듯 현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 문틀의 등을 기댔습니다. 한동안 두 모자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바람에 가볍게 흩날리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보며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화를 내고 소리치고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 꾸짖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안쓰러움과 죄책감,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얇고 위태로운 강인함의 껍질이 깨질까 두려운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엄마를 욕해도 괜찮아. 늙어서 애들 같은 장난이나 치고. 하지만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전부 다 말하게 해줄 수 있겠니? 저는 어머니에게서 조금 떨어진 계단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나란히 집 현관에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버스 시간을 앞두고 급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시선을 제게서 거두어 골목 어귀의 느티나무를 향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이었어. 단 하나의 흠이라면 마음이 너무 약했다는 거지. 그해 내 아버지 첫사랑이었던 그 아주머니가 사고를 당했어. 남편은 죽고 혼자 애 키우면서 병까지 얻었지. 내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몰래 돈을 좀 보태줬어. 나는 원망 안 했다.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돈이 부족했지. 어머니는 묻어두었던 과거의 한 조각을 꺼내듯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의사가 당장 몇 천만 원을 내라고 했단다. 내 아버지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 친척들한테 빌리려 해도 다들 어려웠지. 결국 그 사람이 장 사장을 찾아간 거야. 그때 내가 말렸어. 사채는 깨끗한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깡마른 그분 사진이랑 어린애를 보고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어. 그 사람이 말하더구나. 혜수가 그 사람하고 나도 한때 청춘을 함께 보냈는데 지금 어렵다고등 돌릴 수는 없지 않으냐고. 나도 더는 말리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여자로서 세상에 내몰리는 심정을 아니까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소녀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렸어. 빌리고 나서 그분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빚은 고스란히 남았지.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네, 아버지는 자책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내가 조금씩 벌어서 갚을 테니 절대 진우는 모르게 해달라. 걔가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빚을 갚기도 전에 심장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먼저 가버렸어. 이 대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고 빚은 전부 내 머리 위로 떨어졌지. 장 사장이 매일같이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해댔어. 나는 두모자 끼니 걱정하면서 빚 갚을 방법을 찾아야 했지. 몇 년 동안은 네가 보내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갚아나갔어. 내가 제일 두려웠던 건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였어. 네가 아버지를 바람피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엄마가 남들한테 짓밟히고 산다고 생각할까봐.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누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늘 기계 기름이 묻어있던 손, 식사 때마다 농담을 던지시던 모습,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 제 손을 잡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시던 모습. 저는 그 부탁 뒤에 산더미, 같은 빚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옷자락을 살짝 걷어 발목에 멍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들어 장 사장이 돌변했어. 내가 돈을 늦게 갚으니까 부하들을 보내서 겁을 주더구나. 며칠 전에는 개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었어. 나 너무 무서웠다, 진우야. 아픈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멀리 있는 너는 아무것도 모를까봐 그게 무서웠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네가 화낼 거 알아. 지난 몇 년간 너는 바빴지. 전화할 때마다 몇 마디 나누고는 급하게 끊기 바빴잖아. 엄마도 원망하네. 남자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지. 하지만 밤마다 천장을 보며 시계 소리를 듣는데 네가 집 안을 걸어 다니던 발소리가 그립고 네가 급하게 신발 신고 골목으로 뛰어나가던 모습, 네가 옷장 구석에 던져둔 책가방이 그리웠어. 영상통화로 내 얼굴을 보는데 마치 아주 먼 나라에 사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 어머니는 둥근 배 쪽의 꽃무늬 옷자락을 움켜쥐고 웃는 듯 우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시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더라. 아기가 으앙하고 우는데 사람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면서도 참 따뜻해 보였어. 집에 돌아오니 문득 내 뱃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 만약에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네가 걱정돼서 놀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생각하고 보니 내가 참 한심했지만 결국 정말로 그렇게 해버렸어. 수건 몇 장이랑 낡은 옷들을 끌어 모아 배에 둘러맸지. 거울 앞에 서서 불룩 나온 배를 보고 웃었어.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가 싶으면서도 계속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유치한 장난이 이렇게 많은 일을 끌고 올 줄은 몰랐다.
장 사장도 내가 배를 감싸 안고 있으니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누그러지더구나. 내가 이기적이었어. 너도 돌아오게 하고 싶었고, 숨 쉴 틈도 좀 벌고 싶었고, 다 엄마 잘못이다, 진우야. 네가 나를 원망하고 욕해도 괜찮아. 다만 제발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두지는 마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손등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도,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저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절대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검버섯이 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가 걸음마를 배우도록 잡아주었고, 제가 열에 들떠 끙끙 앓을 때 죽을 떠먹여 주었고, 집이 가난하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그 손은 제가 떠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가장 큰 잘못을 했어요. 돈만 보내드리면 다인 줄 알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빚과 싸우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약한 모습조차 보일 수 없도록 제가 어머니를 수십 년 동안 강한 엄마 역할만 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돌아오게 하려고 가짜 임신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저는 부끄러워서 땅속으로라도 숨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짜 배도 거짓말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 빚은 제가 갚을게요. 장 사장도 제가 상대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제 어머니만 되어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제가 거기 있을게요.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면서도 반짝이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약속한 거다. 절대 그 말 거두면 안 돼. 엄마는 이제 너밖에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숫자들, 보고서들, 고객과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가짜 배를 안고 떨고 있지만 여전히 아들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늙은 어머니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다른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 빌딩만 있는 길이 아니라 마을 끝 낡은 집이 있는 길, 늙은 느티나무가 있고 한약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고, 그리고 진우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포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는 마치 오랜 가뭄의 울분을 토해내듯 거세게 퍼부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집 안에 앉아 낡은 나무 창틀 너머로 현관 앞에 하얗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흙냄새와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뒤섞여 짙고 서글픈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에 차를 더 따랐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손이 떨렸고 찻김이 피어올라 눈가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살면서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를 때가 많았다. 이제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참 가볍구나. 하지만 장 사장 일은 조심해라.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엮여서 좋을 것 없다. 손만 더러워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수년간 비밀을 숨겼고 자신의 잘못도 아닌 빚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견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뒀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설 때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읍내에 있는 장 사장의 건설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대리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3층짜리 건물이었고 간판이 거대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장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바쁘셔서 예약 없이는 못 만나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놓고 그날 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장 사장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돈 안 갚으면 집 팔아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직원은 영상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장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흰 셔츠에 배가 불룩했고 목에는 손가락만한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비웃었습니다. 또 박혜숙 아들이야? 서울에 처박혀서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빚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빚 정리. 그렇게 쉬웠으면 세상 사람들 다 했겠지. 돈은 있고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여기 원금과 이자를 합한 5천만 원 이체 내역서입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사람을 보내 우리 어머니를 폭행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으시면 여기서 멈추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걸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장 사장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굴리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실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서류를 책상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 체면을 봐서 빚은 없는 걸로 하지. 하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의 은혜와 원한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에 대한 효심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비는 그쳤고 비 온 뒤에 햇살이 현관에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빗자루를 놓고 다가오셨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어딜 갔었니? 저는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갚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은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어요. 어머니는 놀라 입술을 떨었습니다. 네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그 돈은 네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를 잃으면 저는 다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서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아서 두 모자는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흰쌀밥, 민물고기를 넣은 시래기국, 돼지고기 장조림 몇 조각. 소박했지만 이상하게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집 이야기, 젊었을 때 벼베러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살아생전 아버지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팥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반딧불이 반짝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배에 감고 있던 천 뭉치를 풀어드렸습니다. 천은 땀에 젖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귀한 물건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화낼 줄 알았어. 하지만 이것 덕분에 너를 조금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저는 그 천을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마치 폭풍우를 막 지나온 사람처럼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가짜 배는 버려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제가 자주 올 테니 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낡은 방에 누워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소금기와 젖은 풀내음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또 다른 가짜 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외로움은 자식이 단 한 번이라도 돌아와 잠시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남은 생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어머니의 진정한 온기 속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창틀을 통해 들어와 얼룩진 벽과 제 낡은 책상 그리고 현관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어머니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동작은 느리고 평온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풍겨나왔고 펌프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깨워 학교에 보내시던 아침들, 제가 문 뒤에 숨어 시장에서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점심들, 어머니가 제 옷을 꿰매주시던 저녁들, 모든 것이 다시 상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는 등이 굽고 머리가 희끗해졌다는 것만 달랐습니다. 제가 나가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일어났니? 밥 다 되어간다. 뼈 좀 구워서 국 끓였어. 네가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네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었어. 저는 다가가 어머니 손에서 빗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쓸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엄마는 손에 익어서 괜찮아. 심심해서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병나. 저는 어떤 노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작은 노동이야말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에 앉아 커피를 탔습니다. 씁쓸한 향기가 비온 뒤에 축축한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의자를 가져와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일도 내팽개치고 여기 온 거 알아. 엄마는 미안한 마음뿐이야. 하지만 기쁘구나. 아주 오랜만에 이 집에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일이 어머니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엄마는 늙어서 어디서든 똑같아. 엄마 때문에 내 미래를 놓치지는 마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미래는 어머니가 평안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점심때 저는 어머니를 도와 집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옷장에 넣어두셨던 낡은 물건들, 사진 한 장, 제상장 하나하나를 모두 먼지를 털고 깔끔하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깊은 서랍에 숨겨두셨던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어머니는 웃으며 내 아버지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메모 몇 장과 젊은 시절 아버지의 흑백 사진, 그리고 빛바래는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엄마는 이것들만 남겨뒀어. 어떤 때는 보고 있으면 마음 아파서 다 버리고 싶었지. 하지만 그러다 생각했어. 그리울 때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어머니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어. 내가 늙으면 금반지로 바꿔주겠다고. 그럴 틈도 없이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진우 아니야? 오랜만에 보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며칠 뵈러 왔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혜숙 씨한테도 잘 됐네.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전에는 맨날 울상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이 눈물을 머금은 듯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모자는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를 지나쳤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빽빽한 나무잎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들이 속삭였고 나뭇가지 틈으로 햇살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예전에 여기 앉아 있는 걸 좋아했어. 이 느티나무가 마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마치 하늘이 사람들에게 쉴 곳을 내어주는 것 같다고 했지. 이제 그 사람은 갔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여기 와서 향을 하나 피우곤 해. 저는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문득 나무잎 사이사이에 아버지의 온화한 시선이 숨어 말없이 우리 모자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짜 임신 이야기부터 장사장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평생 빚을 짊어진 한 여인의 외로움까지 글자 한 줄 한 줄이 나타날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아려왔습니다. 저는 성공이란 지위, 돈, 좋은 집과 차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머니 곁에 앉아 부엌의 불소리를 듣고 국자 닫는 소리를 듣고 떨리는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제 옷을 개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일하러 돌아가야지. 다 내팽개치지 말고. 엄마는 여기 익숙해. 네가 너무 자주 오면 사람들이 엄마가 내 발목 잡는다고 할 거야. 저는 웃으며 배낭에 짐을 쌌습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말마다 올 거예요. 어머니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서울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살아도 되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 묘가 있는데 엄마는 아무 데도 안 가. 하지만 네가 보러 와주면 그걸로 엄마는 기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뽑아낼 수 없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승달이 마당을 비추고 아버지 제사상 옆에서 묵주를 돌리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묵주 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닷바람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문득 그 낡은 집이 더 이상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섭거나 어둡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아버지의 기억이 있고 제 어린 시절이 벽 구석구석 향기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저는 수년간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아이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하늘,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작은 집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파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에 수많은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끓여 진우야 일어나 밥 먹어라 하고 나지막이 부르며 저를 깨우시던 아침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국냄비의 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깡마른 몸의 등이 살짝 굽었지만 눈빛은 며칠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웃으셨습니다. 일어났니? 국 한 그릇 먹고 속 좀 덮이렴. 이따가
엄마가 부탁할 게 좀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시래기국과 달걀 프라이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제게는 수년 만에 먹는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식사를 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철수 아빠 댁에 선물 좀 갖다 주려고. 그리고 장사장일 말인데 엄마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 네가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앙심을 품고 있을까봐 걱정돼. 너도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네가 한마디 거들면 그 사람도 함부로 못할 테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과 이웃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을은 작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을을 한 바퀴 돌면 100마디로 부풀려질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두 모자는 작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 양옆으로는 낮은 돌담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셨고 저는 어머니가 넘어질까봐 바싹 붙어 걸었습니다. 장사장 집 앞에서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밖에 계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현관에 앉아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왔어? 무슨 일인데? 저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 문제는 이걸로 끝이라는 걸 확실히 하러 왔습니다. 다시는 제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약속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어머니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장 사장은 비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돈 갚으면 다 끝날 줄 알아. 은혜와 원한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원한이나 은혜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일은 질질 끌수록 인정만 상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건 약한 사람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장 사장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담뱃재가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친구, 자네 말이 맞네. 나도 늙어서 더 이상 업보를 쌓고 싶지는 않아. 이걸로 모든 걸 끝내도록 하지.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웃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엄마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애썼다는 거 알아. 엄마는 그냥 네가 저 사람들처럼 돈으로 사람 마음을 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충고 같았습니다. 저녁에 두 모자가 현관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멀리 논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니. 엄마는 어릴 때 네가 커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랐어. 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매일 집에 와서 엄마랑 밥 먹기를. 하지만 이내 깨달았지. 너는 멀리 가야 하고 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원망하지 않아. 다만 엄마라는 사람들은 자식이 어디에 있든 마음속으로는 늘 돌아오기를 바란단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돌아올게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주 주말마다 올게요. 이 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묵주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노란 불빛이 어머니의 온화하고 평온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바람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날들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이제 사람 온기가 있었고 말소리가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느티나무가 말없이 서 있었고 바람은 고르게 불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 마치 평온으로 돌아온 영혼을 달래는 듯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세요. 며칠 후 어머니의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활기차졌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모든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쐬고 마당을 쓸며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집 안에 앉아 빗자루가 마당을 스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박한 소리였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점심은 평소보다 반찬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너는 분명 도시락이나 시켜 먹었겠지. 얼마나 퍽퍽했겠니? 저는 웃었습니다. 어떤 도시락도 어머니가 해주신 밥만 못하죠.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지만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오후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적한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여전히 짙은 소금 냄새가 났고 양옆으로는 앙상한 해송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어깨가 해진 바람막이를 입은 채 손에는 향 한 줌을 들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렴. 그리고는 물가로 곧장 걸어가 모래에 향을 꽂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어머니의 옷자락이 펄럭였고 희끗한 머리카락이 석양 아래 흩날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고 광활한 바다 앞에 선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여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돌아오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기도했어. 우리 아들 돌아왔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깡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키워낸 그 손. 이제는 거칠고 힘줄이 섰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제 쪽으로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간직하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적어온 우리 집 가계부란다. 여기에는 엄마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아.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각 줄은 시간의 기록이었고 각 금액은 추억이었습니다. 15일 진우 교복 구입 12만 원.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낡은 옷 수선해서 돈 아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줄에는 10월 아들 등록금이 15만 원 귀걸이 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가난했지만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저 네가 굶거나 헐벗을까봐 걱정했지. 내 아버지가 죽고 나는 내가 공부하고 제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편히 눈 감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약속대로 주말마다 집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때는 차 한 상자, 어떤 때는 책 몇 권, 어머니를 위해 털목도리를 사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바로 열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마치 추억의 한 조각을 보관하듯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네가 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제일 기뻐. 그 말은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았고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두 모자가 현관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을 때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니?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왜요?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도 늙었으니 네가 짝을 만나 안정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지. 내 옆에 아내랑 아이들이 있어야 엄마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어머니 눈 감으시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 약속할게요. 제일 먼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머니가 늘 바라던 어떤 미래를 보는 듯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낡은 기와지붕 위로 쏟아졌고 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제 어머니, 평생 희생하고 인내하고 자식을 끝없이 사랑한 여인. 어머니가 짊어진 모든 고통과 수치, 외로움은 오직 자식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저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어머니가 계시고 낡은 집이 있고 늙은 느티나무와 현관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있는 이곳으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아직 깊이 잠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뒤척이며 나지막이 부르셨습니다. 진우야, 아직 안 자니? 네, 아직요.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가 찹쌀떡 좀 만들려고. 기억나니? 네가 어릴 때 하도 먹고 싶다고 졸라서 엄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쌀가루 빻았던 거.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당연히 기억나죠. 내일 어머니가 하시면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목소리는 꿈결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팥 냄새가 안 난 지 참 오래됐구나. 어머니는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함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결국 누구나 바라는 것은 낡은 부엌에 다시 앉아 어머니가 평온한 잠 속에서 고르게 내쉬는 숨소리를 듣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더 이상 명예나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집 안가득 팥찌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치 기억의 향기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조용히 쌀을 씻고 가루를 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연탄 아궁이 위에서는 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서 쉬세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음을 아리게 할 만큼 온화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쌩쌩해. 누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기쁘지. 저는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이 재빠르게 반죽을 빚고 떡을 똑같은 크기로 잘라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이 어머니의 눈가주름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부엌일에는 서툴렀지만 그래도 꼭 들어와 어머니를 돕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팥고물이 끓기 시작하자 찹쌀 익는 냄새와 달콤한 팥 냄새가 어우러져 작은 부엌이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두 그릇을 퍼서 제게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먹어보렴. 아주 달 거야. 몇 년 만에 다시 만드는구나. 저는 떡 한 그릇을 받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지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맛있니?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어머니는 텃밭에서 채소를 좀 따오셨고 저는 며칠 동안 비어있던 집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선반 하나하나에 어머니가 혼자 지내신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화병에는 들꽃 몇 송이가 꽂혀 있었고
커튼은 닳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빗돌게 걸려있던 아버지의 사진은 작은 끈으로 다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소한 것들 속에서 집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가족의 온기를 지키려 했던 한 여인의 온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읍내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투덜거리셨습니다. 엄마는 건강한데 뭐 하러 돈 쓰면서 가니?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도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이든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보고 어머니를 보더니 저를 향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아직 건강하시네요. 혈압이 조금 높으신 것만 빼고요. 약 잘 챙겨드리고 걱정 많이 안 하시게 해드리세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저는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같이 가주니 엄마는 몇십 년은 젊어진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니를 보며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모자는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금기와 파도 소리를 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안고 마당을 돌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지. 한 번은 네가 열이 너무 높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참 안쓰럽다. 저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눈물방울이 아직 녹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후회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엄마는 단지 내 아버지가 너무 일찍 가서 네가 어른이 된 모습을 보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그 외에 다른 모든 고생은 다 견딜 수 있었어. 네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돈이나 값비싼 선물로 보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은 저의 존재,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는 모습을 지켜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제가 지난 수년간 잊고 지냈던 가장 소박한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랑 며칠만 서울에 같이 가요. 제가 아파트 다 정리했어요. 햇볕 잘 드는 베란다도 있어서 꽃도 키울 수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즐거우실 거예요. 집이 그리워지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마. 네가 다 준비했다면 며칠 올라가 보는 것도 좋겠구나. 그날 밤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웠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가족의 정,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온기였습니다. 건너편 방에서는 어머니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초승달이 바다 위로 떠올라 희미하고 따뜻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창살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어머니의 흰머리를 비췄습니다. 인생의 은빛 실타래처럼 연약하지만 더없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덜 슬퍼하시고 저는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 위해 짐을 좀 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이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옷을 개면서도 고개를 들어 물으셨습니다. 거기 가면 집은 누가 보고 내 아버지 재산은 누가 지내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철수 아저씨께 부탁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며칠만 다녀올 거고 생각나면 언제든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제사상은 제가 전자초를 사뒀어요. 켜두기만 하면 환하게 밝혀주니 아버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어딜 가든 이 사람은 데리고 다녀야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이른 아침 차는 은포를 떠났습니다. 차창 너머로 시골 풍경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그늘진 가로수, 논두렁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가방끈을 꽉 쥔 채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함께한 땅과 작별할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 안으로 축축한 논밭 냄새와 늦은 닭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와 어우러져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한 바퀴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부터 제가 새로 산 작은 옷장까지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깨끗하고 환해서 좋구나. 여기서라면 나도 익숙해질 수 있겠어. 제가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베란다에 꽃 좀 사다 놓으면 더 좋을 거예요. 어머니는 무슨 꽃 좋아하세요?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쁜 목소리로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채송화. 그 꽃은 생명력이 질겨서 아무리 더워도 꽃을 피우거든. 나를 닮은 것 같아서 좋아.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에 두 모자는 창가에 앉아 거리의 차들을 내려다보며 식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다들 너무 바쁘구나. 너는 힘들지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어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오신 날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전에는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오면 밥맛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있으니 밥 많이 먹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년간의 단절 끝에 되찾은 진정한 가정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새로운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아파트 아래 채소 가게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침에는 베란다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저녁을 준비하며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 이미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어머니가 옷을 개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내일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정리하는 거야. 여기가 좋긴 한데 은포가 너무 그립구나. 느티나무도 그립고 파도 소리도 그립고 부엌의 연기 냄새도 그립고. 저는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돌아가요, 어머니.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며칠 같이 머물게요. 집에 어머니도 있고 저도 있어야 그게 진짜 집이죠. 어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입꼬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질 무렵 어머니는 베란다에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네가 좋은 직장 갖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네가 건강하고 바르게 살고 엄마한테 돌아와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구나. 저는 뒤에서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어머니의 메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견뎌주셔서, 그리고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집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처럼 부드럽게, 우리 아들, 마침내 집에 돌아오는 법을 알았구나. 그날 밤, 저는 베란다로 나가 불 켜진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길 위에 번졌고 차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하늘 위에는 보름달이 고요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고 그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작은 집에는 며칠 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찹쌀떡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의 냄새, 어린 시절의 냄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냄새. 저는 인생에서 수많은 길을 거칠 수 있지만 결국 누구나 돌아갈 곳, 사랑할 사람, 그리고 어머니라는 달콤한 부름이 있어야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달빛이 방 한 구석 작은 제사상을 비췄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